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6월 8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어제 알디가 무슨 회사인지 궁금했었는데 친절하게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독일에서 굉장히 큰 슈퍼체인이었군요. 독일 유럽 여행 갔다 온 지가 벌써 1990년 제가 7월 달에 한 달 동안 배낭여행 갔다 왔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유럽을 한 번도 안 가본 것 같습니다. 33년이 다 됐는데. 그래서 그런지 유럽 쪽 기업에 대해서 약간 좀 지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모를 때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또. 첫 번째 기사입니다. 오늘은 한국경제신문이고요. 삼성전자, 현대차의 차 두뇌 칩 첫 공급 185조 시장 노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시장 규모가 중요하거든요. 시장 규모가 3천억짜리 시장에 뭐 삼성전자, 현대차가 뛰어든다.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규모 도대체 얼마짜리 시장을 공략하러 들어가는지 그런 부분이 중요한데 185조 시장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현대자동차에 자동차의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를 공급한다. 핸드폰에도 이 AP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삼성전자가 이미지 센서와 디스플레이에 이어서 AP까지 현대차에 납품하면서 두 기업 간 협력 범위가 한층 넓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미지 센서하고 디스플레이는 이미 이제 납품을 하고 있네요. 차량용 반도체 시장 규모라고 해서 지금 그림이 나오는데 2023년도 현재 기준으로는 760억 달러니까 딱 100조 정도 되겠네요. 100조 정도인데 이게 2029년이 되면 6년 뒤가 되면 1430억 달러가 되면서 여기 이제 한 185조 시장이 된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네요. 삼성 현대차 전장 사업의 협력이 삼성이 현대차에 시스템 반도체를 공급하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현대차의 아이오닉 5에 OLED를 공급하는군요. 삼성전자가 현대차 차량에 엑시노스 오토, 이 엑시노스가 삼성 핸드폰에 들어가는 AP인데 오토 뒤에다가 오토 해가지고 자동차용 AP를 이렇게 공급하네요. 엑시노스 오트 V920입니다. 2025년 공급이 목표다. 지금 당장 공급하는 게 아니네요. 이 반도체는 차량 인포테인먼트용 프로세스로 자동차의 실시간 운행 정보는 물론 차 안에서 즐길 수 있는 고화질 영상과 게임 등을 처리하는데 삼성전자가 차량 시스템을 제어하는 AP를 현대차에 공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하네요. 엑시노스 오토는 중앙처리 장치 CPU 성능이 이전 세대 대비해서 1.7배 향상되고요. 인공지능 연산을 고속으로 처리하게 돕는 신경망 처리 장치 NPU 성능도 2.7배 개선이 됐습니다.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장은 자율주행 기술 발전과 함께 급성장하고 있고요. 차 안에서도 다양한 영상 콘텐츠와 게임을 즐기려는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고요. 이런 수요에 맞춰서 자동차에도 고용량 영상과 게임을 구동할 수 있는 높은 성능의 프로세서가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걸 개발했는지에 대한 배경 설명이 나왔고요. 한국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자동차용 반도체 거래를 공식화하면서 미래 자동차 시장 선점을 위한 두 회사의 추가 협력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차량용 반도체 유기 발광 다이오드에 이어서 배터리 자율주행 영역으로 사업 접점이 넓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양사가 글로벌 미래차 시장 공략에서 환상의 복식조를 구성할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 전자가 21년 현대차 제네시스에 이미지 센스를 공급을 했었네요. 이미지 센스는 카메라의 눈 역할을 하는 고성능 반도체입니다. 요 위에 나왔던 그 AP, 엑시노스 오토나 이미지 센서나 이런 것들이 다 소위 말하는 메모리 반도체 말고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 거에 속하는 다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죠. 시스템 반도체는 약간 그 맞춤복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모리 반도체는 그냥 기성복, 이라고 대량으로 생산해서 그냥 거기에 사람이 거기에 옷을 맞춰가지고 필요하면 양복을 입는 거고 시스템 반도체는 맞춤인데 연의복이라든지 연주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옷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 목적에 맞게 개발된 옷 이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플랫폼에서 두뇌 역할을 하는 이 AP를 현대차에 공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자동차에서 음성으로 음악을 틀거나 전화를 걸고 실시간 운행 정보를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것 등이 AP 역할이고요. AP를 비롯해서 고사양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이번 현대차 공급을 계기로 시장 지배력을 높여갈 계획이다. 일단 현대차만 다 장악을 해도 현대 기아차가 750만 대 정도 생산하고 또 한 2030년 되면 한 800에서 900만 대 사이 생산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동안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돈이 되지 않는 시장으로 통했고요. 차 한 대당 200~300개가 들어가는 반도체의 대다수는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으로 전자장치를 단순 제어하는 역할만 했다고 합니다. 저사양 제품인 만큼 가격도 $1 안팎에 불과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별로 돈이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 차량용 반도체 그 공급난이 생겼을 때 나왔던 얘기가 돈이 안 돼서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이 공급이 딱 제한적이었었는데 그게 이제 공급망 차질로 문제가 생기고 텍사스에 그때 전력난 수해가 있었던가요? 한파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다 겹치면서 공급망 차질이 그때 생겼었는데 돈이 안 되는 시장이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하지만 테슬라를 비롯한 자동차 업체들이 자율주행과 인포테인먼트 등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지금 폭발했고요. 종전 내연기관 자동차 한 대에 탑재되는 반도체가 300개라면 레벨 3 이상의 조건부 자율주행 이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차에는 약 2,000개의 반도체가 들어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조사 업체인 IHS에 따르면 전 세계 차량용 반도체 시장 규모가 올해 760억 달러, 98조 8천억, 딱 100조인데 29년도에는 185조로 불어날 전망이고 삼성과 현대차 그룹 간 협업 범위가 갈수록 넓어지고 있고요. 쭉 읽어보니까 삼성 디스플레이가 최근 제네시스에 전장용 OLED를 공급했고요.
2021년, 22년 차량용 반도체 조달에 어려움을 겪은 현대차는 반도체 공급망을 다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때 얘기가 나오긴 나오네요. 두 그룹 간 협업 범위가 전고체 배터리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작지 않다.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용량이 크고 안전하죠. 삼성 SDI는 2027년까지 전고체 배터리 양산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고요. 현대차도 2025년에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시범 생산을 하고 2030년에는 본격 양상할 방침이네요. SDI가 현대차의 전고체 배터리를 납품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데 이재용 회장이 2020년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서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을 만나서 전고체 배터리 연구 현황을 논의하기도 했다. 예, 그때 기사에 봤던 기억이 납니다. 전자와 현대차가 자율주행 부문에서 손을 잡을 것이라는 기대도 높은데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칩을 생산하는 등 이 분야에서 상당한 역량을 지금 쌓고 있네요. 현대차도 2020년 미국의 자율주행 합작법인 모셔널을 설립하는 등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방금 이 기사에서는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게 상용화되려면 아직 한참 훗날 얘기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2025년도에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시범 생산하고, 하지만 이제 본격적인 양상은 2030년이네요. 네. 전고체 배터리 공부를 조금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로 넘어가면서 어떤 기업들이 좀 피해를 보고 수혜를 보는지, 전고체 배터리로 변하면 이 전해질이 필요가 없어졌던가, 예, 가물가물한데, 예, 제가 공부를 해서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기사는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 때 골프 많이 치시고, 예, 어제 기사에서는 일본에서 골프 친 얘기도 말씀드렸었는데 PGA와 LIV 합병 골프 전쟁 오일머니가 이겼다라고 합니다. PGA는 아는데 LIV는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서로 물고 뜯던 양측이 치킨 게임 더는 안 돼. 공동 소유 영리법인 세우기로 사우디 국부 펀드가 독점 투자 PGA 상금 늘리느라 재정난에 빠졌었나 보네요. LIV는 기대만큼 시청률은 또 안 나왔고, 저도 뭐 PGA 투어는 가끔씩 봐도 LIV 투어 이런 거, 두바이나 막 이런 데서 하는 거, 두바이 클래식 그거는 PGA 했던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 골프 패권을 두고 서로에게 칼끝을 겨눈 미국 프로골프 PGA 투어와 사우디아라비아 국부 펀드 후원으로 열리는 LIV 골프의 총성 없는 전쟁이 갑작스럽게 막을 내렸다. PGA 투어와 LIV 골프 그리고 DP 월드 투어, 이게 옛날 유러피언 투어였네요. 이 세 개가 다 합병하나 봅니다. PIF는 PGA 투어 지분 상당 부분을 소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PIF가 지금 사우디 국부 펀드인데요. PGA 투어 선수 출신인 골프 해설가 브랜든 챔블린은 골프 역사상 가장 슬픈 날이라면서 PGA 투어는 골프의 미래를 팔았다고 혹평을 했네요. 이들 세 단체가 7일 공동 성명을 내고 골프라는 종목을 전 세계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합의를 이뤘다면서 LIV 골프와 PGA 투어, DP 월드 투어는 사업 권리를 결합해서 공동 소유 영리 법인으로 이전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이로써 21년 10월 새 투어를 출범하면서 PGA 투어 선수를 대거 스카우트 해온 LIV 골프와 이에 대립해온 PGA 투어, DP 월드 투어는 2년도 안 돼서 한 배를 타게 됐다고 합니다. 합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첫째, 세 단체가 함께 운영하는 공동소유 영리법인을 설립한다.
그리고 둘째, 사우디의 PIF가 새 법인의 독점적 투자자로 참여한다. 미국 야후 스포츠는 새 법인의 상당 지분을 보유하는 PIF가 유일한 투자자가 되며 이 법인이 외부 투자를 받을 때 PIF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돼 있네요. 마지막으로 LIV 골프로 이적한 선수들의 PGA 투어 복귀를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PGA 투어와 DP 월드 투어 LIV 골프는 이날 발표와 함께 서로 진행 중인 소송을 모두 취하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밑에 타이틀을 보면 치킨 게임에 지친 두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앙숙인 이 두 투어가 돌연손을 잡은 배경에는 이 치킨 게임이 서로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는 거고요. PGA 투어는 LIV 골프 소속 선수들의 출전 금지 처분 때문에 미국 법무부로부터 반경쟁 혐의로 조사를 받았네요. 그렇죠. 뭐 LIV 골프 투어에서 뛴다고 해서 그걸 못 뛰게 하면 그거 약간 갑질인데 보니까. 또 잔류한 선수들을 달리고자 무리하게 상금 규모를 늘려서 재정적인 면에서도 타격을 받고 LIV 골프는 선수 이적료로만 수조 원을 써가면서 투자했으나 시청률에서 PGA 투어에 완패하는 등 영향력 확대에 애를 먹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사우디 끌어안기에 나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입김이 작용했을 거라는 분석도 있고 중국과 대립 중인 미국은 중국의 석유 위안화 결제에 동조한 사우디와 관계 개선에 나섰는데 미국과 사우디가 세계 골프 패권 전쟁을 끝낸 이날 공교롭게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사우디를 방문해서 모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를 만났다고 하네요. PIF 이사회 의장이기도 한 빈살만 왕세자에게 미국이 LIV 골프와 PGA 투어 합병이라는 선물을 준비했다는 해석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PGA 잔류파 낙동강 오리알 신세라고 되어 있는데 LIV 골프와 PGA 투어의 합병 소식이 전해지자 돈 대신 신념을 택하면서 PGA 투어에 잔류한 선수들은 한순간에 바보가 됐다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타이거 우즈는 앞서서 LIV 골프로부터 8억 달러의 제안을 뿌리쳤었네요. 거의 1조 400억인데 와. 우즈는 그 돈이 없어도 그만이지만 세계 랭킹 44위였던 리키 파울러는 7,500만 달러, 약 975억 원을 받고 LIV 골프로 갈 기회를 또 거부를 했었다고 하네요. 이번 조치로 결국은 돈 받고 LIV 골프로 넘어간 선수들이 최종 승자가 됐다는 평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밑에 제일 밑에 이 골프 투어의 역사가 나오는데요. PGA가 1929년에 출범을 했었네요. 1968년에 PGA로부터 독립해서 통합하기까지 했다. 뭐 그렇게 돼 있네요. 이게 무슨 말이죠? 맨 마지막에 영국 가디언은 이번 합병은 사우디의 승리라고 평했고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100년에 가까운 역사를 지닌 PGA 투어와 통합까지 했다. 네. LIV가 PGA랑 통합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 골프의 세계에서도 이런 일이 또 있었네요. 그러면 LPGA는 어떻게 되죠? 그거는 LPGA니까 또 별개겠죠, 아무래도. 네. 그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오겜 성공에 너무 취했나? 이러다 2년 뒤에 다 망합니다. 오겜이면 오징어 게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죠? 이러다가 2년 뒤에 다 망한다고요? 오징어 게임 때문에 한국의 드라마가 또 하나의 쾌거를 이루었는데 무슨 얘기인가 보겠습니다. 콘텐츠 세액 공제 미국 30%, 한국은 3%.
K 콘텐츠 제작 해외 이탈 우려가 있다고 하네요. 영화 제작 고용 창출 효과 커. 각국 세제 지원 확대 경제. 확실히 어제 댓글에 누가 물을 좀 많이 마시라고 조언을 해주셨는데 확실히 물을 딱 마시니까 목소리가 싹 좋아지네. 미국, 영국 등 콘텐츠 강국이 영화와 드라마 제작비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늘리고 있고요. 촬영 장소로 선정됐을 때 얻을 수 있는 신규 고용 창출, 소비 확대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세금 인센티브보다 훨씬 크다는 판단에서나 그러겠네요. 이에 따라 내년부터 콘텐츠 기업이 똑같은 금액으로 미국과 영국에서 제작할 경우 한국에서 찍을 때보다 최대 11배 많은 세금을 돌려받는다고 합니다. 제조업체가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것처럼 콘텐츠 기업도 세제 혜택이 큰 곳으로 촬영 장소로 옮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네요. 7일 콘텐츠 업계에 따르면 미국 뉴욕주는 내년부터 영화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25%에서 30%로 또 더 올려주네요. 뉴욕주에서 영화를 찍으며 1억 달러를 만약에 쓰면 최대 3천만 달러를 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나네요. 영국도 같은 이유로 내년 4월부터 제작비 세액공제 비율을 25%에서 34%로 끌어올리기로 했는데 미국과 영국이 세액공제율을 높인 것은 호주 최고 세액공제율이 40%나 되고 프랑스가 30, 스페인이 25에서 30 등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런 거 보니까 그 뭐 007이라든지 미션 임파서블 보면 유럽의 뭐 이탈리아나 뭐 두바이 가서도 찍고 막 했을 때 그 배경을 보는 재미도 있는데 그런 데서 영화를 찍고 나면 세액 공제를 뭐 30% 이렇게 40%나 해주니까 더더욱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겠네요. 콘텐츠 업계에서는 경쟁국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세액 공제율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한국에서 제작하는 영화와 드라마가 대폭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고요. 인건비 상승 등으로 국내 상업 영화 평균 제작비가 2015년 53억 원에서 지난해 124억 원으로 2배 넘게 증가했는데도 제작비 세액 공제율은 9년대 3%, 대기업에서 만들 때 3%, 중소기업 10%였다라고 합니다. 제작비 급등 여파로 CJ E&M 등 4대 투자 배급사의 올해 1월에서 5월 개봉 영화는 5편으로 코로나 직전인 2019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3분의 1 토막이 났네요.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영상 콘텐츠는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산업인 만큼 세제 혜택을 통해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견 영화 제작사 대표 A씨는 K 콘텐츠가 한국의 미래라는 언론 보도가 나올 때마다 분통을 터뜨린다고 하네요. 저도 K 콘텐츠가 한국의 미래다 뭐 이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관객의 급감과 제작비 폭등이란 이중고로 인해서 거의 모든 영화 제작사가 생존의 기로에 선 현실을 너무도 모른다는 이유에서다. 저도 모르고 있었네요. 기생충, 오징어 게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더 글로리의 성공에 취한 사이 대한민국 영상 콘텐츠 제작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 올 들어 5월까지 영화 개봉작 수가 코로나 이전의 3분의 1로 줄고 신규 드라마 제작 건수도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K 콘텐츠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로 치닫고 있지만 정작 K 콘텐츠의 주역은 적자에 시달리는 아이러니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A 대표는 이대로면 2년 안에 K 무비는 사라질 것이라면서 K 콘텐츠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우려면 세제 혜택이라도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군요.
7일 콘텐츠 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콘텐츠 기업인 CJ E&M은 지난해 1분기 503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고요. 콘텐츠리 중앙도 302억 원 적자, 롯데 컬처웍스도 110억 적자, 넥스트 엔터테인먼트 월드 9억 적자, 사만 네트워크스도 일제히 적자네요. 전부 적자네요. 국내 콘텐츠 기업들이 고전한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최근 몇 년간 치솟은 제작비. 상업 영화가 순 제작비가 30억 이상이고 평균 제작비가 2015년 53억 원에서 작년에 124억 됐고요. 하긴 뭐 인건비도 많이 늘고 여러 가지 물가, 밥값, 영화 찍을 때 그죠? 스태프들 계속 이렇게 밥값 지원해주고 해야 되는데 식사비도 다 올랐으니까. 그리고 2019년 100억 원과 비교해도 20% 이상 증가했고요. 컴퓨터 그래픽, CG, 그리고 시각 특수 효과, VFX 등 돈이 많이 드는 영상 작업이 또 증가를 한 데다 주 52시간 근로제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가 늘어난 여파다. 하지만 비용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글로벌 시청자 눈높이에 맞추려면 세트와 CG, VFX 투자는 줄일 수밖에 오히려 없다. 콘텐츠 소비 채널이 극장, TV에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로 바뀐 것도 이들 업체의 적자 원인이 됐는데요.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에 대한 국내 제작사들의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는 건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구조라고 말을 했고요. 어느 순간 넷플릭스가 투자를 줄일 경우 K 콘텐츠 생태계 전체가 휘청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래도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지원 규모를 늘려가는 게, 그래도 다행인 거죠. 그리고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한국 드라마의 경쟁력이 좋다 보니까, 그죠? 디즈니에서, 디즈니 채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OTT 업체들이 한국 드라마에다가 지원을 해서 컨텐츠를 확보하려고 하는 움직임인데, 어쨌든 전체적인 이 내용을 보면 그렇게 지원을 받지 못하면 자체적으로 뭔가 국내에서 이렇게 영화를 제작을 한다는 게 어렵네요. 어쩐지 제가 영화 관련된 회사를 오랫동안 한 15년 이상 봤는데, 드라마 제작사든 영화 제작사든 뭐 어떤 히트 작품이 나왔다고 해서 투자를 하면 항상 거의 필패였었는데, 왜냐면 실적이 안 나오니까요. 그래서 뜯어봤더니 제가 그 갑을 관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유명한 감독, 옛날에 그 태극기 휘날리며랑 그 강재규 감독님, 강재규 감독님 한 두 번 만나 뵀었는데, 그때 영화 쪽에 계신 분들 이래저래 보다 보니까, 이 드라마나 영화 제작사가 힘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잘하는 영화 감독이 이 헤게모니를 쥐고 있고요. 그 영화 감독이 또 캐스팅 권한이랑 뭐 이런 게 좀 다 있고, 드라마는 또 작가, 김수현 작가를 비롯해서 최근에 히트를 치고 있는 많은 드라마에 보면 새로운 또 유명한 작가분들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또 헤게모니를 쥐고 있고, 실제 드라마 제작사가 이 헤게모니를 못 쥐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보면서 헤게모니를 못 쥐고 있으면 불리한 계약서를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오징어 게임 그 세트장 이런 것도 다 보존을 해가지고 관광 명소로 한국에 오면, 야, 오징어 게임의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그 인형, 그게 무슨 테마파크로 이렇게 개발이 돼 있나 모르겠네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여행 오면 그 오징어 게임에 그 무궁화 게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 공원, 그 야드에 한번 가보고 싶을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좀 유동화 시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세트장을 사가지고 그 세트장을 사서 입장료를 얼마를 받는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한 달에 받는 입장 수입이 뭐 3천만 원이다. 그러면 1년에 3억 6천. 1년에 3억 6천 받으니까 10년이면 36억 되고 그걸 갖다가 유동화를 시켜서 그 세트장 우리가 그 보통 보면 서울 춘천 도로에 톨게이트 돈 내시잖아요. 그리고 대구에서 저기 김해로 빠지는 거 그런 거 이제 민자로 개발된 우면산 터널도 마찬가지네요. 그러면 그 톨게이트에 받는 그 캐시플로우를 15년, 20년 계산해 가지고 그런 거 이제 맥쿼리 인프라 펀드에서 투자를 하고 그걸 갖다가 유동화 시켜 가지고 주식 시장에 올려놓은 게 맥쿼리 인프라 펀드고 매년 거기서 톨게이트에서 받은 수익을 가지고 또 배당을 주고 배당 수익률이 거의 한 5% 됐던 것 같은데요. 그런 것처럼 이 영화도 이 세트장 아까운 그 세트장을 다 그렇게 좀 유동화를 시키면 영화 제작사 입장에서는 영화 딱 끝나고 나면 그 세트장을 아까 뭐 1년에 3억 6천이면 이게 10년치 36억 그럼 그 세트장을 또 한 40억 가치로 팔 수가 있고요. 그렇게 팔면 또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돈으로 또 새로운 영화도 찍고 그런 비즈니스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미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OTT로 떠나고 투자 가뭄 이러다 K 콘텐츠 다 죽어 새 지원 늘려야 된다. 예, 요 부분이 이 기사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은요. 콘텐츠 얘기인데 콘텐츠 고용 창출 반도체의 7배 기생충 경제 효과가 2조 원이다라고 그 후속 기사가 있으니까 후속 기사 한번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영국 제작비 세액 공제에 올린 뒤에 13만 개 넘는 일자리가 창출됐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사진에 박찬욱 감독님이시죠. 2017년 개봉한 영화 블랙팬서 전 처음 듣는데 블랙팬서에는 부산 광안대교를 배경으로 한 추격 장면이 나오고요. 20여 분짜리 장면을 찍기 위해서 마블이 부산에서 고용한 인력은 스텝 보조 출연 통제 요원 등 3,000명에 달했다고 하네요. 이게 블랙팬서가 마블 영화였군요. 영화, 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 산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보여주는 사례다. 콘텐츠 산업의 고용 창출 효과는 숫자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 콘텐츠 산업의 취업 유발 개수, 생산, 투자, 소비 등 경제활동이 10억 늘어날 때 직간접적으로 창출되는 고용자 수를 얘기하네요. 취업 유발 개수는 14명으로 반도체 2.1명의 7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영화 한 편을 제작하려면 감독, 배우, 편집 등 영상 관련 인력뿐 아니라 녹음, 작곡, 음악, 무대, 그래픽, 조명 등 여러 분야의 인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고요. 촬영장 뒤편에서 일하는 분장사, 로케이션 매니저, 푸드 스타일리스트 등 이색 직업까지 더하면 대작 한 편을 만들 때마다 수천 명이 달라붙는다. 해외 국가들이 앞다퉈서 영화 드라마 제작비의 세액 공제율을 높인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영국의 2007년도에 영화 제작비의 세액 공제율을 20에서 25% 올린 뒤에 13만 7,340개의 일자리가 창출이 됐었네요. 전문가들은 국내에서도 똑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2020년 콘텐츠진흥원이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율을 2배로 올렸을 때 나타날 경제 효과를 분석한 결과 5년 동안 새로운 일자리가 13,684개 생길 것으로 예상됐고 같은 기간 생산 유발 효과는 2조 6,142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9,973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박이
터지면 그 경제 효과는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커지고, 한국 수출입 은행에 따르면 K 컨텐츠 수출액이 1억 달러 증가할 때마다 소비재 수출을 포함한 생산 유발 효과는 5억 1천만 달러, 약 6천억 늘었다고 합니다. 칸 아카데미 시상식을 휩쓴 영화 기생충이 그랬다고 하네요. 경제적 효과를 돈으로 환산하면 1조 4천억 규모이고요. 국가 이미지 제고, 광고, 수출 등 효과를 더한 기생충의 경제 효과는 약 2조 원으로 문화체육부 관광부는 추산했다. 네, 뭐 2조 저는 이상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요. 똑같은 제품인데 프랑스가 만들어냈고, 만약에 뭐 인도네시아에서 만들었다 했을 때 그 뒷배경에 프랑스라고 하는 뒷배경에는 프랑스의 문화적인 그 후광 효과가 저는 제일 크다고 보거든요. 뭐 프랑스가 무슨 군사적 강대국 뭐 그런 느낌보다도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문화 콘텐츠에 있어서 이 강대국이라는 이미지가 주는 그 후광 효과는 저는 2조가 아니라 뭐 10조, 20조 이상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생충과 방탄소년단과 오징어 게임의 나라, 한국에 가보자라고 하는 그런 여행 계획을 유치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완전히 다른 제품, 제네시스 어디서 만들었지? 한국에서 만들었습니다. 이 핸드폰 한국에서 만들었습니다. 이 안경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런 효과가 저는 그동안에 이제 삼성그룹, 현대그룹이 만들었던 그 우수한 제품에서 나오는 후광 효과도 있지만, 예, 문화 컨텐츠. 그런 측면이면 좀 많이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유튜브 출연해도 10만 원 뭐 거의 안 주는 데도 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했더니 한번 세금 내라고 날라와서 요즘은 꼬박꼬박 신고를 하긴 하는데 하여튼 세금이 비싸더라고요. 그 10만 원 받는데 그 영상 1시간짜리 찍으려고 밤 새벽까지 자료 준비해가지고 참 제작비, 다른 제작비는 안 들어가고 그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자료 찾고 막 하는데 그래서 세금 낼 때 보면 어차피 그 돈은 받아가지고 거의 다 뭐 기부하거나 저는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또 세금을 내고 하다 보니까 저는 괜찮은데 아무튼 영화 쪽에 계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절실한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 기사 빨리 보겠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이 공익을 이끈다. 국부론 편의 사상가라고 되어 있는데, 네, 애덤 스미스 뭐 우리는 교과서에서 배우니까 그죠? 너무 유명한. 그런데 왜 갑자기 애덤 스미스 얘기가 나오죠? 애덤 스미스는 18세기 영국 스코틀랜드 출신의 사상가였고 1776년에 국부론을 출간했고요. 그 전에 1759년도에 이 도덕감정론이라고도 굉장히 유명한 책이었습니다. 개인의 자유로운 사익 추구가 보이지 않는 손, 즉 자생적인 시장 기능에 의해서 공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의 생각은 고전파 경제학의 기반이 됐었죠. 스미스의 정확한 생일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 1723년 6월 5일 날 스코틀랜드의 커콜디에서 세례를 받은 기록이 있다. 이 때문에 학계에서는 이날을 스미스 생일로 기리고 있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 얘기가 나왔군요. 그리고 1723년 6월이니까 300년 됐네요. 300년. 아담 스미스 탄생 300년 되는 해군요. 올해가. 7일 한국자유주의학회와 한국경제신문사 주최 심포지엄 외에 국내에서 스미스 탄생 300주년을 맞아서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스미스의 모교인 스코틀랜드의 글렌고스대에는
6월 5일에서 11일 아담 스미스 주간으로 지정을 했고요. 기타 고피나트 IMF 수석 총재는 지난 5일 열린 기념 강연에서 인공지능의 발달로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닌 인공지능 핸드의 시대가 왔다면서 invisible hands가 아니라 artificial hands의 시대가 왔다고 합니다. 기술 혁신과 정부 규제 간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앵거스 디턴 미국 프린스턴대 경제학과 교수도 글래스고에서 공개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사서 한번 쭉 읽어보면요. 정말 천재적인 왜 국부론이 고정경제학파의 거의 헌법 같은 책이 됐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화폐는 얼마나 찍어내야 되고 우량자산은 어떤 외부적 충격에 의해서 급락을 하며 빠르게 회복한다. 뭐 이런 얘기가 주식시장에서 정말 금가옥조처럼 쓰이는 원칙이 되는 그런 얘기들이 곳곳에 많이 숨어 있고 부동산 얘기도 막 좀 들어가 있고요. 네, 한번 시간 나시면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워맥 신박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